딸이 되기로 마음먹은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글을 꽤 많이 읽어 학식이 있었으나 관운이 따르지 않아 벼슬을 하지 못하였지요. 할 줄 아는 일이 글 읽는 것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가는데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마니 하늘이 무너진 듯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지요.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아서인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 죽으로나마 연명할 수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집안 형편이 형편인지라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는데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택에 참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젊은 여인이 들어오자 집안에 화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혼인을 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세상을 버리고 말았지요. 박생원은 그만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탁 풀렸답니다. 집안에 손이 끊긴 것도 그러하려니와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였지요. 하지만 기가 막히기로 말하면 며느리가 더하였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청상과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으니 말이지요. 속마음이야 어떠했든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 노릇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답니다. 바느질품, 빨래품, 방화품을 쉴 새 없이 열심히 팔아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였지요. 박생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방 안에 앉아서 글 읽는 것 말고는 마당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쓰는 일이 고작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지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데 말투가 영 심상치 않았답니다. 그래, 무슨 얘긴지 말해보거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어디로 말이냐?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살림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워낙 가난한 살림이었던지라 짐이라고는 달랑 보퉁이 2개뿐이었지요. 마을을 떠나 험준한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쉬면서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가 말하였어요.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진 머리를 풀어 따내렸답니다.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지라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처녀였지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고개를 여러 번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날 만에 낯선 고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을에 묵어가는 집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워낙 많아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하였어요. 이봐 처녀, 골방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으려나?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은 며느리는 주인 댁이 일하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기 시작하였어요. 물 깃고 불 떼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일 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깔끔한지 혼자서 두 몫을 하고도 남았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참 일손이 딸리던 참에 뜻하지 않게 제대로 된 일꾼이 나타나자 주인 댁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어요. 아이고, 처녀가 어쩜 이렇게 솜씨 있게 일을 잘한담?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말하였지요. 골방이 좁아서 둘이 자기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세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윗목의 바느질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온 터이고 보니 그 솜씨가 또한 보통이 넘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주인 댁 입에서 저절로 칭찬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처녀가 다 있네 그려. 밥 짓고 바느질만 하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방아 찢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 여인이 손을 한번 대자 일주일 묵었던 빨랫감이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일이 이쯤 되자 객주집 주인 댁이 안달이 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하였어요.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을 치워서 어르신을 묵게 해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 댁은 다시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박생원과 며느리가 그 집에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근동에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런 처녀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들 하였지요. 그 부친의 글 읽는 품 또한 보통이 아니니 꽤나 채통 있는 집안이 분명하다고들 하였어요. 이렇게 공론이 돌고 나자 곧바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처녀,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대감집 종손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내서 혼처를 구하는데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거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말게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양을 하니 매파를 보낸 쪽에서 자꾸 몸이 달아 3번, 4번 사람을 보내 간청하였어요. 제가 가면 저의 부친은 어쩌시고요. 그러자 매파는 옳았구나 하고 박생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지요.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할 처지였어요. 나야 상관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답니다. 워낙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 쪽에서 다 맡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갔어요. 정상 과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갓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지요.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서는 사돈을 객주집에 둘 수 없다며 기와집을 하나 얻어 박생원을 거처하게 하였답니다. 교유를 하면서 지내보니 그 학식이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어요. 신랑 집에서는 그런 분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고 이리저리 주선을 해서 작은 관직을 하나 얻어주었지요.
그래서 박생원은 뜻하지 않게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관직에 나아가니 살림도 점점 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매파가 뻔질나게 드나든 끝에 이웃마을 가난한 양반의 관연한 딸이 박생원의 후처로 낙착되었어요. 젊은 새철을 맞이한 박생원은 이후 아들딸을 낳고서 유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의 친아버지 행세를 했음은 물론이지요. 대갓집 안주인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로 내보냈다고 한답니다. 배폭 큰 인삼 장수.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어요. 그는 국리 끝에 인삼 장사를 하기로 하였지요. 약효가 뛰어나고 품질이 매우 좋은 우리나라 인삼은 중국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렸답니다. 중국 상인들은 우리 인삼을 싸게 사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지요. 중국 상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짰답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인삼을 가지고 가면 인삼을 사지 않고 값이 떨어질 때만 기다렸다가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을 썼어요. 번번이 우리나라 상인들만 손해를 보았지요.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인삼 장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고약한 중국 상인들이군. 내가 못된 중국 상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어. 인삼 장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꾸어서 인삼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어요. 개성이며 금산이며 인삼이 나는 곳을 모두 돌아다니며 많은 인삼을 샀답니다. 그는 인삼뿐이 아니고 생김새가 인삼과 닮은 도라지도 많이 사들였어요. 인삼 장수는 인삼과 도라지를 배에 가득 싣고 중국으로 건너갔지요. 중국에 도착한 인삼 장수는 시장에다 짐을 부려놓았어요. 한쪽에는 인삼을 쌓아놓고 다른 쪽에는 도라지를 쌓아놓았지요. 인삼 장수가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올해 조선 인삼은 모두 내가 가지고 왔소. 나를 통하지 않으면 올해는 조선 인삼을 구할 수 없을 것이오. 인삼을 살 사람은 내게 말하시오. 조선 인삼 한 근에 단양씩 받겠소. 중국 상인들은 올해도 자기들끼리 미리 짰답니다. 중국 상인들은 저마다 말하였어요. 그건 너무 비싸. 우리는 너무 비싸서 인삼을 살 수가 없다. 아무도 인삼을 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인삼 장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상인들은 열흘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 인삼 장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열흘이 지나자 중국 상인들이 나타났지요. 이보시오. 조선 인삼 한 근에 한 양만 받으시오. 한 근에 한 양이면 값을 잘 쳐주는 것이요. 우리가 많이 봐주는 거란 말이오. 인삼 장수는 중국 상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단양이요. 한 근에 단양씩 내고 사려면 사고 싫으면 관두시오. 인삼 장수의 말에 중국 상인들은 인삼 장수를 비웃으며 말하였어요. 한 양씩에 팔지 않으려거든 그만두시오. 우리도 필요 없소. 인삼 장수도 웃으면서 그러라고 하였지요. 나도 그렇게는 못 팔겠소.
인삼 장수는 갑자기 도라지를 산처럼 쌓아 놓은 곳에 불을 붙였답니다. 놀란 것은 중국 상인들이었어요. 이보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인삼이 다 타지를 않소. 중국 상인들은 도라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삼인 줄 알고 있었지요. 조선 인삼이 한 근에 한 양이라고? 당신네 같은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소. 네, 인삼을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태워버리겠소. 도라지는 점점 타들어갔어요. 중국 상인들은 다급해졌지요. 조선 인삼을 사지 못하면 자기들도 큰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요. 중국 상인들은 애가 탔답니다. 그러지 마시오. 인삼이 너무 아깝지 않소. 귀한 조선 인삼이 다 타버리네. 중국 상인들은 너나 없이 인삼 장수를 말렸지만 인삼 장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건 당신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조선 사람을 깔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오. 올해 조선 인삼은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아예 조선 인삼을 구할 생각일랑은 마시오. 인삼 장수는 그렇게 말하며 남은 도라지를 모두 태웠어요. 이제는 진짜 인삼만 남았답니다. 인삼 장수는 그것도 태우는 신용을 하였지요. 중국 상인들은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만하시오. 우리가 인삼을 제값에 사겠소. 우리에게 단양식 파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인삼 장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나도 이제 그 가격에는 못 팔겠소. 인삼 장수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인삼 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지요. 그럼 얼마를 달라는 것이오? 아쉬운 쪽은 중국 상인들이었어요. 당신들이 5배를 깎았으니 나도 5배를 올려야겠소. 한 근에 20단양씩 내시오. 인삼 장수의 말에 중국 상인들은 입을 딱 벌렸답니다. 그건 너무 비싸오. 조금만 깎아주시오. 중국 상인들이 사정을 했지만 인삼 장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는 다 태워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겠소. 인삼 장수가 다시 인삼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중국 상인들이 인삼 장수에게 매달렸어요. 알겠소.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제발 태우지만 마시오. 결국 중국 상인들은 조선 인삼을 한 근에 20단양씩 주고 사갔답니다. 중국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어요. 우리가 조선 상인을 얕보하다가 큰 코 다쳤다. 조선 상인이 더 무서워. 이렇게 해서 인삼 장수는 조선 상인의 체면도 세우고 큰 돈도 벌었답니다. 남산에서 오줌 눈 죄.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선비가 남산에 올라갔어요. 한동안 여기저기 구경을 하던 선비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선비는 나무 밑에다 슬쩍 이를 보았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선비가 기분 좋게 웃고서 걸음을 막 떼려고 할 때였어요. 산지기가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이보시오. 이 남산이 어떤 산인데 함부로 오줌을 눈단 말이오. 나와 함께 갑시다. 산지기가 눈을 부라리며 선비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서울에 있는 산에서는 아무 곳에나 소변을 보아서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선비는 덜컥 겁이 났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답니다. 내가 잘못했소이다.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오. 선비가 머리를 숙이며 거듭 용서를 구했지만 산지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안 돼요. 이 남산은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요.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겠소? 따라서 여기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사람은 궁궐 안에 볼일을 보는 것과 같소이다. 당신은 무조건 사형이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시오. 속담에 죽을 사람도 살리는 약이 있다고 하지를 않았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줄 터이니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시오. 돈을 주겠다는 선비의 말에 산지기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산지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진 말투로 물었답니다. 그럼 좋소이다. 한 번만 눈 감아 주리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얼마요? 선비는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대답하였어요. 하지만 산지기는 머리를 서너 번 흔들었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냥 관가로 갑시다. 다급해진 선비가 산지기의 소매를 붙잡고 사정하였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니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좋소. 어디에 사는지를 말하시오. 선비는 죽을 목숨을 살려준 산지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산지기에게 몇 차례 인사를 한 다음 산에서 내려왔지요. 이튿날이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산지기가 선비네 집을 찾아왔지요. 어제 약속한 대로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약속한 대로 산지기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산지기는 돈이 필요하면 선비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돈이 좀 있어야겠는데 말이오. 그러시오. 얼마나 있으면 되겠소이까? 이렇게 산지기는 선비의 돈을 넙죽넙죽 받아 챙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의 친구가 그 까닭을 물었답니다. 저 사람이 대간절 누군데 용돈을 그리 자주 주는가? 자네는 몰라도 되는 일이네. 그저 저 사람이 내게는 은인이라는 것만 알아두게나. 선비의 대답을 듣고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자네의 은인이라면 내게도 그 까닭을 알려주게나. 선비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받았지요. 그런 다음 지난번 남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예끼 이 사람아, 아무리 세상 천지에 법이 많다고 하지만 산에서 오줌을 누웠다고 벌을 준단 말인가? 자네가 그 산지기에게 속았네. 설마 그럴 리가?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강하게 부정하였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산지기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 못된 산지기, 오기만 해봐라. 내 단단히 따지리라. 선비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 산지기가 찾아와서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답니다. 안녕하시오. 내 돈이 좀 필요해서. 산지기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선비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그 산에 오줌 좀 누웠다고 벌을 주는 법이 어디 있소? 당장 돌아가시오. 어서 썩 꺼지란 말이오. 그러자 산지기는 희죽 웃으면서 비웃듯이 말하였어요.
그게 어디 내 잘못이요?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당신 잘못이지. 마라도에 남겨진 처녀. 마라도는 우리나라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랍니다.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11km, 가파도에서는 5.5km쯤 떨어져 있지요. 옛날 가파도에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고씨는 큰 돈을 벌어보려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큰 빚을 지고 모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고씨는 한동안 시르에 젖어 지내었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지요. 가파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 차라리 마라도로 건너가 농사나 지을까? 마라도 땅이 거칠긴 하지만 잘만 일구면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야. 고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부터 마라도로 가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려 한다. 우리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일한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야. 가족들은 모두 고씨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배를 타고 마라도로 건너갔지요. 고씨의 가족 중에는 어린 자식을 돌봐주는 나이 어린 하녀가 있었답니다. 어린아이를 업어서 보아준다고 업저지라고 불렀지요. 업저지 처녀도 고씨네와 함께 마라도로 갔어요. 고씨는 마라도를 둘러보고 생각에 잠겼지요. 땅이 거칠어 당장 농사를 짓기는 힘들겠군. 그 대신 여기에 불을 놓은 뒤에 내년에 다시 와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도록 하자. 고씨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섬 전체에 불을 놓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고씨의 꿈에 동해 용왕이 나타났어요. 고씨는 들어라. 이 섬에 처녀 한 명을 두고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무사히 항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잠에서 깬 고씨는 꿈속에서 들었던 용왕의 말이 귀에 쟁쟁하였어요. 처녀 한 명을 이 섬에 두고 가라고? 그럴 수야 없지. 식량도 없고 마땅히 살 집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이건 죽으라는 소리잖아. 고씨는 용왕의 말을 무시하고 배 가족들을 태우고 마라도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졌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하였지요. 고씨는 할 수 없이 배를 돌려 마라도로 돌아왔어요. 용왕이 말한 대로네. 이를 어쩐담. 용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지 못할 텐데. 고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돌아보았지요. 업저지 처녀가 아이를 안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래, 그 방법뿐이군. 우리 가족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려면 저 처녀를 섬에 두고 가는 수밖에. 고씨는 이런 결심을 하고 처녀를 불러 말하였어요. 섬에 아이를 업을 때 두르는 작은 포대기를 두고 왔단다. 얼른 가서 가지고 오려무나. 고씨는 처녀를 섬에 내려주었지요. 처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고씨는 서둘러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답니다. 아까와는 달리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였어요. 고씨는 그렇게 처녀를 마라도에 남겨둔 채 무사히 가파도로 돌아왔지요. 그로부터 1년 뒤
고 씨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마라도를 찾았답니다. 섬에는 업저지 처녀의 유골이 남아 있었어요. 고 씨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고 해마다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답니다. 마라도 북서쪽 바닷가에 처녀당이 있는데 바로 업저지 처녀의 유골이 묻힌 곳이랍니다. 돌담을 쌓아 만든 제단에서 지금도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4만년을 산 사람. 옛날에 사만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해서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살림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자신의 긴 머리채를 잘라서 사만이에게 주었답니다.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쌀을 사오세요. 사만이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으로 갔답니다.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사만이가 쌀을 사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지요. 사만이는 저녁 때가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이 보니 사오라는 쌀은 안 사오고 난데없는 총을 사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아니, 웬 총이에요? 사만이는 씩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나는 포수가 되겠소. 포수가 되어 짐승을 많이 잡으면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두고 볼 수밖에요. 다음 날부터 사만이는 매일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사만이는 짐승을 쫓다가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사만이는 하는 수 없이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잤지요. 그날 밤 사만이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예쁜 여자가 나타났지요. 아니, 당신은 누구요? 나는 포수의 총에 맞아 죽은 귀신이랍니다. 몸은 이미 썩어 흙이 되었지만 머리는 아직도 저 아래 계곡의 나무 위에 걸려 있답니다. 저를 편히 쉬게 해주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잠에서 깬 사만이는 꿈속에서 여자가 알려준 대로 계곡에 가보았지요. 정말로 나무 위에 해골이 걸려 있었어요. 사만이는 해골을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가져왔답니다. 해골을 벽장에 잘 두고 사만이는 또 사냥을 나갔지요. 집에는 아내 혼자 있었어요.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해골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땅에 묻어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애원하기에 아내는 해골을 뒤뜰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 뒤 사만이네 집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가난한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상한 일이라며 수군거렸어요. 하루는 이웃집 여자가 찾아왔지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수? 사만이 아내는 자랑스레 얘기를 하였어요. 남편이 산에서 해골을 주워왔기에 뒤뜰에 묻어주었더니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해골을 갖다 버릴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사만이 꿈속에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났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나를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요. 당신은 내일 모레에 죽게 될 거예요. 사만이는 깜짝 놀라 귀신에게 빌었답니다.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도 지내드리겠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마니가 빌자 귀신은 사마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어요. 집신 3켤레와 밥 3그릇을 가지고 삼신산에 올라가 절을 하세요. 그러면 배가 고프고 신발이 다 헤어진 저승사자가 와서 당신은 안 잡아가고 집신과 밥만 빼앗아 갈 거예요. 다음 날 사마니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삼신산에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승사자가 왔는데 집신과 밥만 빼앗아 가는 것이었지요. 그 뒤 사마니는 4만 년을 살았답니다. 그동안 저승사자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사마니를 잡으려고 갖은 꾀를 냈지만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마다 여자 귀신이 나타나 사마니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저승사자는 사마니를 잡으러 이승으로 나와 보기도 했지만 사마니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 잡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저승사자들은 다시 사마니네 마을로 왔답니다. 이번에도 사마니를 잡아가지 못하면 염라 대왕에게 혼이 나게 생겼거든요. 저승사자들은 꾀를 내어 사람으로 변장하였어요. 그리고 냇가에 앉아 검은 숯을 씻었답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바보들이라고 수군대었어요. 저승사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사마니가 누구인가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저승사자들은 냇물에서 숯을 씻고 있었지요.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저승사자들이 숯을 씻고 있는 곳으로 왔답니다. 노인은 한심하다는 듯 저승사자들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어요. 허허, 내가 4만 년을 살았어도 숯을 물에 씻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구만. 그러자 저승사자들은 그가 사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저승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어부와 욕심 많은 아내. 어느 바닷가에 마음 착한 어부와 욕심 많은 아내가 살았답니다. 어부의 아내는 남편이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좋아서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러나 파도가 심해 고기를 못 잡아오면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지요. 아휴, 오늘도 고기를 못 잡았구나. 이를 어쩌면 좋담. 남편은 빈 바구니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답니다. 귀가 따갑게 투덜거리는 부인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빈 바구니잖아요. 아내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어요. 파도가 높게 일고 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물을 몇 번이나 치고 건져보았지만 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갈 생각을 하니 힘이 빠지고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마지막 그물을 당겨 올리는데도 고기의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오늘도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큰일이구나. 어부의 표정은 울상이 되었어요. 어부가 그물을 다 끌어올렸을 때였어요. 그물 밑바닥에 항아리 하나가 따라 올라왔지요. 누가 이런 곳에 항아리를 버렸을까? 어부는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항아리는 아직 쓸만한 것이었지요. 어부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내는 고기를 잡아오지 못한 남편을 보자 화가 난 얼굴로 나무랐어요. 여보, 오늘도 고기를 못 잡아왔단 말이에요? 파도가 심해서 그런지 고기는 잡히지 않고 항아리가 그물에 걸려서 가져왔소.
어부는 항아리를 아내에게 건네주었지요. 항아리요? 항아리가 밥을 줘요, 돈을 줘요. 집에까지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버리고 와요.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부는 하는 수 없이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때였어요. 항아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새어나왔지요. 어부는 항아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부는 아내를 보며 소리쳤어요. 연기가 나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부의 아내도 신기한 듯 항아리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연기 속에서 예쁜 사내아이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님의 심부름꾼이랍니다. 어부와 아내는 사내아이의 말에 넘어질 뻔하였어요. 앞으로 주인님의 소원을 3번 들어드릴 수 있으니 소원이 있으면 항아리를 3번 쓰다듬어 주세요. 사내아이는 손을 모아 공손히 말하였지요. 아이고 세상에. 여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우릴 도와주나 봐요.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글쎄, 제발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려. 무슨 방정 맞은 소리예요? 꿈이라니요. 아내는 남편을 흘겨보았어요. 저 도련님, 저희에게 저녁밥을 지을 쌀을 좀 주세요. 조금 있다가 뒷곁으로 가보십시오. 어부와 아내가 뒷곁으로 가보니 쌀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걸 좀 봐요. 당신 말대로 항아리를 버렸다면 어쩔 뻔했소. 아내는 항아리를 꼭 껴안았지요. 여보, 우리 항아리 도령을 불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욕심 많은 아내는 남편을 졸랐어요. 아니, 쌀 가마니를 저렇게 많이 주었으면 부자가 아니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남편은 아내를 타일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쌀만 있으면 되나요? 살림살이도 있어야 하고 금은 보화도 있어야 한다고요. 어부의 아내는 항아리를 3번 쓰다듬었어요. 연기를 뿜으며 사내아이가 다시 나왔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부탁이 있으십니까? 도련님, 지금까지 우리는 고생만 했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당으로 나와 보십시오. 사내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사라졌어요. 참 마님, 저를 2번 부르셨으니 앞으로 1번 남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 저를 부르셔야 합니다. 사내아이는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이튿날 아침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갖가지 물건들과 값비싼 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부의 아내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여보, 이 항아리는 이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 안 되겠어요. 당신이 오늘 바닷가에 나가서 항아리를 하나 더 건져와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지요. 얼른 다녀오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니까요. 어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그물을 들고 나갔답니다. 아내는 방 안에 앉아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부잣집 마님은 얼굴도 예쁘고 주름도 없는데 내 얼굴은 이게 뭐람? 아내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옳지, 마지막 소원이 남았구나.
천하에 제일 가는 미인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아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항아리를 3번 쓰다듬었어요. 이번에도 연기 속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도련님, 내가 어찌 이 얼굴로 부잣집 마님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 얼굴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부의 아내는 거울 앞에 앉았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정말로 아름답게 변하였어요. 신바람이 난 어부의 아내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을 기다렸지요. 가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내가 왜 째째한 어부와 산단 말이야? 새 항아리를 가져오면 왕비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아내는 중얼거리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번쩍번쩍 빛나던 살림살이도 집도 재물도 모두 사라졌어요. 아름다웠던 자신의 얼굴도 다시 원래대로 되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구나. 아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한편 어부는 독살스런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항아리가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파도가 심해지더니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거북이는 등을 돌려 타라는 신용을 하였어요. 어부는 거북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거북이는 어부를 태우고 물속을 헤엄쳐 용궁으로 데려갔어요. 용왕은 어부를 공주와 결혼시켰지요. 그리고 욕심 많은 어부의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한답니다. 온천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 절름발이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치느라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좋은 약도 그때뿐이었어요. 약을 쓸 때는 괜찮아지는 듯 싶다가 며칠 뒤면 다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늙은 것도 서러운데 다리까지 성취를 하느니 하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할머니 집 주위를 빙글빙글 맴도는 것이었어요. 네 신세랑 내 신세가 어쩜 그리도 똑같으냐 하며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에게 학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이도 던져주고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날마다 찾아오던 학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노을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렸답니다. 노란 달님이 구름 사이로 수줍게 얼굴을 내밀 때였어요. 마당으로 학이 포르르 날아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학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 것이냐.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학의 눈가에도 눈물이 송글송글 맺혔답니다. 학은 부리로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빙그르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학이 다리를 절지 않고 2발로 총총총 걸어다니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학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해서 학의 다리가 다 나았을꼬. 잠시 후 학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할머니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학이 날아가는 곳을 따라갔지요.
학이 도착한 곳에 다다르자 거기에는 샘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솟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샘물 속에 손을 넣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럴 수가, 물이 데운 것처럼 따뜻하네. 그때였어요. 학이 다리를 물속에 담그며 할머니에게 따라해보라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샘물 속에 다리를 푹 담궜지요. 아이고 따뜻하다.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피곤함이 눈 녹듯이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할머니가 샘물 주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절름거리던 할머니의 다리가 말끔히 나았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머니의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나 봅니다.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물을 온천이라고 불렀답니다. 착한 동생과 금 두꺼비. 먼 옛날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너무 달랐어요. 동생은 일도 잘하고 착했지만 형은 욕심도 많고 마음씨도 고약하였지요. 어느 날 형은 밥이 아깝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내쫓았어요. 형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썩 나가거라. 형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을 걸어서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지요. 어머니, 여기서 살아야겠습니다. 동생은 작은 오두막을 하나 얻어 손질하였어요. 한 해, 두 해, 시간은 흘렀답니다. 형은 동생과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어느덧 어머니의 환갑날이 되었지요. 효성이 지극한 동생은 어머니의 환갑에 고깃국을 대접하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어요.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생은 걱정하며 형의 집을 찾아갔지요. 뭐라고? 빨리 나가지 못할까? 동생은 형을 원망하며 강을 건넜답니다. 강 기슭 풀숲에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빛을 내는 금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었지요. 그놈 참 이상하게도 생겼구나. 동생은 금두꺼비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동생은 죽을 끓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누가 왔었나? 부엌에는 큰 솥과 작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큰 솥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이 가득하였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깜짝 놀란 동생은 작은 솥을 열어보았어요. 작은 솥에는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어머니! 동생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는 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계셨답니다. 얘야, 이 옷 네가 사왔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는 새 옷을 만지며 좋아하였어요.
동생과 어머니는 환갑날을 즐겁게 보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계속되었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 동생은 궁금해서 부엌 한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새벽 닭이 울자 항아리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답니다. 아가씨는 금방울을 흔들어 쌀과 반찬을 쏟아 놓았지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동생은 그날부터 금두꺼비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어요. 어느 날 동생은 아가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매일 밥과 국을 만드십니까? 아가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지요. 저는 땅속 보물왕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효성이 지극한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말을 마친 아가씨는 항아리 안으로 사라졌어요. 동생은 금두꺼비 덕택에 행복하게 지내었답니다. 동생이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은 형에게까지 들렸어요. 형은 아주 오랜만에 동생의 집을 찾아왔지요. 이놈아, 쌀도 없던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형은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답니다. 그게 그러니깐요. 동생은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였지요. 네가 분명 도둑질을 한 것이 분명하구나. 형님, 아닙니다. 동생은 하는 수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찌 알겠느냐? 얼른 금두꺼비를 가져오너라. 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부엌에 있던 금두꺼비를 찾아내었어요. 네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죄로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형은 금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두꺼비는 없었지만 동생의 부엌에는 계속 쌀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동생은 금두꺼비가 보고 싶었어요. 욕심꾸러기 형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자, 다들 지켜보시오. 내가 신기한 것을 보여줄 터이니. 형은 금두꺼비를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 심술쟁이가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지?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두꺼비야,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을 내놓아라. 형은 주문을 외우듯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눈물을 주르르 흘릴 뿐이었지요. 두꺼비야, 돈을 내놓아라. 두꺼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자 형은 상을 내리쳤어요. 이제 저 사람이 미친 모양이군. 이 사람아, 불쌍한 두꺼비 같고 그러지 말고 어서 놓아주게나. 사람들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형은 계속해서 쌀과 돈을 내놓으라고 상을 두드렸지요. 두꺼비는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저런, 두꺼비만 가엾구나.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하였어요. 이런,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형은 화가 나서 불쌍한 두꺼비를 집어던졌지요. 이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불었답니다. 땅이 흔들리고 벼락까지 쳤지요. 아니, 저기 좀 봐요. 돌아가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못된 형의 집이 땅속으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